안녕하세요.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0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회사원이셨던 아버지, 가정주부셨던 어머니 아래서 덤덤한 둘째 딸로 자라 컸고 가정 형편은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넘치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다른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학도 평범한 곳을 졸업했고 회사도 평범한 중견 기업에 입사해 다녔죠. 그러다 30살 무렵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외근을 나갔는데 미팅 장소에 너무나 제 스타일인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멀끔하고 단정하게 생긴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업무상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없고 그 남자에 대한 첫인상만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정말 쑥스러웠지만 훗날 후회할 일을 만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그날 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윤주영 대리인데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쓰고 고쳤는지 퇴근 무렵 작성하기 시작한 메시지를 밤 늦은 시간에 겨우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작성한 메시지에 1분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주말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요. 그 답장을 받은 순간 어찌나 좋던지 너무 좋아서 방방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로 그 주 주말에 저희는 번화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고 밥도 먹게 됐고 술도 한 잔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겉모습에 끌려서 연락을 시도한 거였는데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재미있는 농담도 수위를 지키면서 잘 치고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메시지 답장처럼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난 지 딱 이틀 만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오래될수록 저한테 소홀해지고 못되게 굴었던 지난 애인들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하루가 다르게 절 더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말뿐인 위로 대신 꽃 한 다발이라도 사서 집 앞에 찾아왔고 제가 몸이 아프면 본인 몸이 아픈 척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퇴를 해서 절 간병해 주곤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첫눈에 알아보다니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을 알콩달콩 연애했습니다. 헤어질 위기도 없었어요. 물론 가끔 다투는 일이야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말조심을 못해서 벌어지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싸울 때도 이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관계 발전을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싸움이 극한까지 치닫지 않더라고요. 전 이런 남자가 제 인생에 다신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콩깍지가 꼈는지 전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는데 남자친구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그 점까지 너무 특별하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다 나지만요. 아무튼 그 정도로 푹 빠졌으니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우리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본인도 꼭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쩐지 안색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이혼 경력이 있을까? 애가 딸려 있을까? 아니면 빚이 수억일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홀어머니가 계신데 직업이 좀 특이하셔.
무속인이시거든. 그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정도야 저에게 아무런 흠도 아니었어요. 무속인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무슨 나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 괜찮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이혼남이나 도박꾼이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웃더라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먼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과 깔끔한 외모에 부모님이 금방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를 초대하기 전 미리 부모님한테 시어머니 되실 분의 직업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떨떠름해 하시고 무속인은 좀 그렇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를 보여줬더니 많이 수그러 드셨더라고요. 네가 결혼 당사자고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만큼 직업을 가지고 왈가왈부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은 자연스럽게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어요. 물론 무속인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솔직히 긴장은 됐습니다. 저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간 적도 없고 주변에 무속인도 없는 터라 태어나 처음으로 무속인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로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을 안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혹시 진한 화장을 하고 계시거나 한복을 입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정말 너무 평범하시더라고요. 수더분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가족 될 생각하니까 참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갑자기 후식을 먹는 중에 어머님이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부모님 두 분 다 수술하셨지? 라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목소리 투도 어딘가 변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엄마 왜 그래? 하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언니 전셋집 딱 한 달만 더 있다가 구하라고 해. 그럼 더 좋은 물건 나올 테니까.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저희 언니가 딱 그때 형부랑 새 전셋집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놀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놀라기도 했지만 신기한 마음이 컸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곧 원래의 안색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무섭게 한 거 아니냐고 미안해 하시는데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솔직히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언니한테 이 말을 전했어요. 너무 급하게 집 구하지 말고 천천히 한 달 정도 시간을 둬 보라고요. 언니는 그런 미신을 믿냐며 시큰둥했지만 정말로 한 달 뒤에 언니와 형부의 예산으로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크기와 위치의 전셋집을 구하게 됐어요. 언니도 진짜 소름 돋는다고 네 시어머니 될 분 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해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건강한 아이도 낳고 잘 살 팔자라고 장애물도 알아서 제거될 탄탄대로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100% 믿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정말 결혼 준비하는 동안 삐끗하는 일이 생겨도 곧 알아서 장애물이 사라지더라고요. 일정이 꼬여서 날짜를 다시 정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운 좋게 아주 좋은 날짜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어머님 예언대로 장애물 없이 무사히 결혼을 마친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예고 없이 신혼집에 방문하거나 주말에 오라고 전화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기분 내킬 때 방문하면 기쁘게 맞아주시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이셔서
신당 예약이 늘 바쁘게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만나뵐 때는 너무 평범한 차림이셔서 전 가끔 어머님이 무속인이시라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단둘이서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긴 보내는데 그 생활이 이상하게도 3년이나 지속되는 거예요. 피임도 안 하는데 3년이나 아이가 안 생긴 겁니다. 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생기면 바로 낳자고 했고요. 그런데 3년이나 강제적으로 단 둘이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니 조금씩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때 전 35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늦으면 노산일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험관 아이를 시도해봐야 할까 남편과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라 둘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궁합이 변했다. 둘 사이 팔자가 변했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 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애가 안 생길 팔자로 변했단 말이야. 이제 평생 애가 안 들어설 거야. 애가 생겨도 족족 유산할 팔자야. 대가 뚝 끊겨버려서 조상님이 통곡하신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쩌렁쩌렁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남편까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들었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을 빼앗아서는 새벽에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끊으시라고 하고는 아예 제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핸드폰도 꺼버렸고요. 그러나 어머님의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둘 다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설마 하면서 인터폰을 봤더니 네, 역시나 시어머니시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문을 안 열어드릴 수는 없으니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조금도 예상을 못해서 몸이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절 아예 바닥에 내팽겨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바람났지? 이건 네가 사통을 해서 팔자가 변한 거야. 그것밖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떼어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망령이라도 난 거냐고 화를 냈어요. 어머님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신령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뭐가 망령이냐고 소리치시고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무속인이신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정말 어머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가라고 어머님을 내쫓았고 저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어머니 손톱에 긁힌 저를 보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사실 남편 잘못은 아니니까 남편한테 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님 오해가 풀리실 때까지 당분간 어머님과 거리를 두자고 했고 남편은 당연히 승낙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남동생, 그러니까 제 도련님한테 전화했어요. 도련님은 남편하고 10살 차이가 나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도련님이 말하기를 소위 말하는 신발이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본인은 그걸 모르는 상태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신당에 찾아오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나서 손님 수가 확 줄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20대 초반에 신내림을 받으신 이후 지금껏 이 일을 계속 업으로 삼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쓰신 건 정말 안 될 일이었지만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찾아오시고 전화도 걸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분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못 들어오시게도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해뒀습니다. 도련님도 저희를 위해 어머님을 계속 설득해줬고요. 아예 모든 연락망을 그렇게 끊어버린 건 좀 죄송하긴 했어요. 하지만 또 눈 돌아간 어머님한테 맞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럴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엄마도 정신을 차린다고 마음 단단하게 먹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어머님과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웬만큼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생리 주기가 28일 딱딱 들어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리가 일주일이나 밀린 거예요. 미리 설레발로 기대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 빨간 두 줄을 본 순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사실 정말로 임신이면 이벤트를 준비해서 남편한테 짠 하고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울음소리가 새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화장실 문을 막 두드렸고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하고 채 1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 허무하게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맺혀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가족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도 해봤지만 역시나 임신이 맞았고요. 2개월 반 정도가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친정집에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제가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는지 아셔서 당연히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시댁에는 쉽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렸다가 혹시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시게 되면 태교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걱정했지만 임신 소식을 안 알려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히고 약 반년 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온 걸 보고 어머님은 잡상인 쫓듯 쫓아낼 땐 언제고 웬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마음을 먹고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은 안 하셔도 눈빛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아들 애 맞냐고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짜 결혼 초반에 봤던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이상해지고 총기도 없으신 게 정말 한 공간에 있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말을 아끼시다 짧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순산해라. 내가 기도드리마. 라고요. 그러면서도 절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어떻게 벗어야 하나 정말 갑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 답 안 나오는 고민을 계속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출산 때까지 시댁에는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찾아오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순탄한 임신 기간을 거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출산의 고통 말만 들었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진이 다 빠져서 중간에 한번 기절까지 했고 이대로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엥 우는 아들을 품에 안으니까 그 고통이 싹 가시더라고요.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는 말의 의미를 아들을 안은 순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도련님,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아기를 보러 오곤 했는데 어머님만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당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라면 엄마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전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당신이 좀 굽히라고 말했습니다.
호구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신혼 초에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씨를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제 뜻을 못 이기고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딱 봐도 정말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수고했다. 한마디만 툭 던지실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이 신생아실로 데려가서 유리창 너머로 우리 아기를 보여드린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게 티가 났어요. 처음 보시는 손주잖아요. 직접 그 작고 귀여운 얼굴을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생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줘서 어머님은 더 가까이서 손주의 얼굴을 보실 수 있었어요. 어머님 본인도 모르게 웃으시더라고요. 눈도 못 뜨는 아기에게 손까지 흔드시고요. 그렇게 아기를 보고 다 같이 제 병실로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절 보며 눈물을 한두 방울 뚝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어렴풋이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대요. 신발이 떨어져서 자꾸 틀린 말만 하고 있는걸요. 그런데 자기 귀에 그 신령님 말씀이 너무 커다랗고 생생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떠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신당을 접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신령님의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때 다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봐주신다니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머님이 사시던 집은 도련님 혼자 사시게 하고 어머님께 들어와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너희 불편하게 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전 제가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득했고 결국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 아이 밥도 챙겨주시고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청소, 빨래 같은 일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집안일은 하지 마시라고 말려도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저한테 지은 죄를 갚고 싶으시다면서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된 올해 일이 터졌어요. 어머님의 증세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한동안 정말로 잠잠했는데 산에 기도를 드리고 오신 날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는 제 머리를 바로 잡아채셨습니다. 그러고서 저 애가 누구 아들인지 지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필 남편도 없던 때라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한테 폭력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들은 울고 저는 엎어져서 발길질까지 당하고 있을 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기겁해서는 바로 어머님을 떼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오늘 신령님한테 똑똑히 들었다고 저 애 분명 남의 씨라고 도리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서럽고 비참하고 쪽팔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보시라고 소리쳤어요. 진실을 밝히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깟 검사 결과 조작하겠지. 뻔해. 그리고 설령 친자로 나오더라도 그건 검사가 잘못된 거야.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이제는 어머님과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도련님을 불렀고 도련님 차로 어머님 짐을 다 뺐어요. 도련님은 상황을 전해 듣고는 가타부타 말없이 바로 어머님을 끌고 갔고요. 어머님이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래도 엄마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이제는 두고 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과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님은 꿈쩍도 안 했어요. 너희가 날 정신병자로 모는 걸 보니까 신령님 말이 확실하다고 계속 신령님 타령이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정말 어머님과 평생 연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휴가를 내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약을 먹고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왕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겁해서 베란다를 나가봤더니 현관문은 열려있고 아기가 자던 방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복숭아를 먹이고 있더군요. 저희 아들에게는 남편을 닮아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기 때 알레르기 검사로 알게 됐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를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다 깬 애는 막 울고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님한테서 떨어졌어요. 어머님은 정말 반쯤 미친 눈이더라고요. 이미 복숭아를 삼킨 아이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꽤 심해서 벌써 눈과 목이 붓고 있었습니다. 전 바로 응급차를 불렀고 아이와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도 전화했어요.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본인 어머니가 본인의 아들에게 이런 일을 벌이셨으니. 게다가 심지어는 응급처치를 마치고 기진맥진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아직도 집에 계시던 어머님이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어떻게 꾸며냈니? 사람들이 다 속디? 그날 남편은 일단 어머님을 원래 집으로 돌려보낸 뒤 도련님과 아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간 우리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부모는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남편 말에 저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계가족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과 도련님이 동의했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마친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사설 구급차를 보내줘서 어머님은 그걸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이송되실 때도 계속 저에게 바람난 년, 불륜한 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끝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가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어머님이 가신 지 몇 달 되지 않아 정신병원에 계시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도련님은 가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면서 울곤 한다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참 밉지만 동시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정신에 병이 들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슬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극복해 보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병이 다 나으신다면 언젠가는 함께 식사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